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MBC 조승원 기자,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보자, 조승원 기자. 그 대법원이 오늘 변호사의 수사 자료를 넘기고 뇌물을 받았던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어요.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일단 수사 자료를 넘긴 거고요. 네네. 뇌물은 또 별건이에요. 별건으로. 예, 네네네. 이거 뭐 수사 자료를 넘기고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은 건 아니고 이건 네네네. 별건이라서 별건으로.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사건 아마 이 프로그램 아니면 어디 딴 데서 접해보기 힘드실 거예요. 저 네. 뉴스공장 같은 데서 안 다룰 겁니다. 이거. 김현정 같은 데도 또 안 다룰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기사를 다 봤는데 네. 거의 뭐 포털 사이트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네, 거의 네. 모든 언론사가 거의 그냥 단신 취급했어요. 별 관심을 안 보이던. 네, 아마 저 오늘 네. MBC, KBS 뭐 이런 SBS 뉴스에서도 아마 리포트 안 할 거예요. 이 사건은. 왜 근데 그럴까요? 저는 그래도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이거는 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건은 좀 주목해서 좀 봐달라라는 뜻에서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좀 다뤄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지금 가져온 건데 이 사건이 네. 원래 이런 사건입니다. 이제 작년에 잠깐 떠들썩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잠깐 떠들썩하다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근데 망각증. 네. 네, 작년에 그 최인호 법조비리 의혹 사건이라고 작년 초에 좀 시끌시끌했었어요. 네, 맞아요. 시끌시끌했었는데 이 최인호 변호사라는 분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법조계 마당발. 엄청 유명하죠. 네, 엄청 유명하신 네. 분이죠. 연수원 25기고 지금 연세가 한 57세 이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기록에는. 네. 이분이 뭘로 유명해지셨냐면 2004년도에 그 대구 공군 비행장 그 전투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사건. 네. 요거 수임하셔가지고 승소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당시에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거액을 받아내셨죠. 네. 이때 이제 요 유명해지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요. 이게 돈 문제죠, 그러니까 네네네. 돈 갈등이죠. 그래서 사기죄로 이 조 씨를 고소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2014년도 얘기예요. 지금 네. 얘기는 아니고 2014년도에 그 자기 동업자를 고소를 하죠. 그래서 네. 동업자를 고소했는데 그때 수사한 게 서부지검에서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했는데 바로 조 씨를 구속을 시켜요. 네. 그래서 했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이제 구속된 이 조 씨가 뭘 갖고 있었냐면 네. 이 최인호 변호사의 비밀 회계 자료가 담긴 USB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 알리거나 혹은 이제 제보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최인호가 이 구속된 조 씨한테 이게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고발하고 제보한 걸 어느 수사기관이 성의 있게 대해주겠냐, 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회유를 하는 의미심장하네요. 거죠. 회유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냥 뭐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결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판결문에 있어요. 여기 제가 오늘 판결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 판결문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이 최인호 변호사가 이제 그러고 나서도 불안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터트릴까봐. 그렇죠. 자기 그 회계 장부 이런 걸 터트릴까봐 너무 불안하니까 무슨 시도를 하냐면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구속돼 갖고 이제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네. 구치소에 오면 이제 그 뭐 가족들 친지들 만나고 접견하잖아요. 네네. 이 접견할 때의 대화 녹음 파일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구치소 가면 녹음을 하거든요. 네. 구치소 측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뭐 또 추가 범행의 문제도 있고 추가 범행을 모의할 수도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녹음을 하거든요. 이 녹음 파일을 자기가 고소한 당사자인데 네. 자기가 그걸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그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김땡땡 부장검사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이었어요. 네. 중앙지검 공안 2부장이었던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이 김 부장검사한테 전화를 했냐면 네. 이 사기 사건, 이게 조 씨가 구속된 이 사건의 공판 검사가 네. 이 김 부장검사 밑에서 일했던 검사예요. 예전에. 네네. 예전에 밑에서 일했던 검사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나니까 다시 이 2014년도 9월에 이 김모 부장검사가 네. 공판 검사인데 이 사람이 추모 씨입니다. 이게 네네. 추모 검사입니다. 공판 검사한테 전화를 해줘요. 근데 이 참고로 이 추모 검사가
2013년에 임관한 사람이에요. 검사가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 초짜 중에 초짜. 1년밖에 안 된 검사예요. 네. 근데 이 1년밖에 안 된 검사가 하늘과 또 같은 그 옛날 자기가 모셨던 네. 심지어 모셨던 부장검사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때 당시 김땡땡 부장검사가 뭐라 했냐면 나와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가 최인호다. 이 최인호가 지금 사기 당해서 억울해한다. 네. 너를 찾아오면 말 잘 들어주고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도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적극적으로 워딩 그대로 도와줘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최인호가 이 김 부장검사의 소개를 받아서 이 추모 검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검사실에서 만나요. 네. 검사실에서 만나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죠. 접견 녹음 파일, 그 구치소 녹음 파일 다 좀 줄 수 있냐. 대놓고.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 추모 검사가 그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조 씨가 가족 친지들하고 구치소에 접견할 때 녹음된 그 파일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구치소에다 연락해가지고 네. 다 받아냅니다. 그게 147개나 됩니다. 그 파일만. 게다가 접견 언제 만났는지 만난 사람 상대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등의 모든 자료까지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네네. 그렇게 고소유 당사자한테 이걸 다 넘겨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네. 사건에 대한 1심, 2심 다 끝나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게 오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모 검사, 그 젊은 검사에게, 그러니까 지금 전직 검사죠. 지금 변호사 활동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오늘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한 거잖아요. 징역 징역형에.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게 그냥 얼핏 보면은 너무 약한 처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뭐 법조 전문가도 아닌데 형량 자체를 놓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데 네네. 다만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원래 공무상 기밀 누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개인정보 보호만 인정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일단 네. 형량이 감경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USB 파일에, 그러니까 여기 USB가 아니라 이 녹음 파일에 네. 구치소에서 녹음된 이 녹음 파일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 그 탈세 아까 그 중요한 USB 있잖아요. 네네. 이거의 소지에 대한 대화 내용도 들어있고 또 비리 제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논의하는 자기 친구들이나 뭐 누가 논의할 당연히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이런 네네.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지만 법원은 공무상 기밀 누설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거를. 그거는 뭐 제가 뭐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법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형량 자체는 근데 다만 제가 좀 여기서 좀 약간 이거는 좀 지적을 해야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감경 사유를 보면 네. 이거는 대법원에 나온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그냥 아시잖아요. 네네. 네네.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네네. 겁니다. 이미 지나간 판결에서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경 사유로 법원이 적시한 게 뭐냐면 선배의 부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면 이런 거지. 선배의 잘못이 크다. 선배가 그런 못된 짓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수동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하면서 감경을 해줘요. 그 이게 감경 사유라고요? 감경 사유예요. 판결문에 적시돼 있어요. 선배의 부탁을 받은 것이다.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네. 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선배의 않아서. 네.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거를 감경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요. 그러면서 뭐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선배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감경해줘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건 선배가 잘못도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크죠. 누가 봐도. 어? 그럼 이걸 선배를 처벌하던가. 그런데 네. 자 그러면 그 검찰 선배라는 사람 네. 옛 직속 상관 김땡땡 부장님 도대체 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이걸 뒤져봤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됐나 지금 네. 뒤져보니까 좀 열받네요. 2018년 4월 18일에 네. 검찰이 발표를 해요. 이때 이게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 사건을 다 조사를 했겠죠. 이제 감찰 들어간 거죠? 아니 감찰 전에 감찰 전에.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에서 했는데 네. 이 김땡땡 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돈과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일부 행동이 부적절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기소를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끝입니다. 끝이죠. 자 그러면 기소는 안 했다 쳐요.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법 적용 뭘 못 찾아서 뭐 기소를 못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얘기했잖아요. 행동이 부적절해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면 징계라도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2018년 8월 10일이에요. 그때 당시 기사도 다 났더라고요. 단신으로. 네, 단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났는지를. 단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심도 없이 넘어갔는데 제가 오늘 기사 다시 뒤져보니까 2018년 8월 10일 날 감찰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다 해놓고 네.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나서 경고 처분에 그쳤다. 놀랍지도 경고 처분 않네요.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처분 너 조심해. 앞으로 조심해. 요즘 말로 하면 검사답게 행동해.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전화하지 마. 뭐 이런 검사답게 정도? 행동해. 네. 이거 하고 끝낸 거예요. 징계 시효 지났다고.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뭐 청탁 혹은 뭐 이건 거의 지시 정도 수준이죠. 네, 네, 그 부장검사 그렇죠. 부장검사 50대 전화를 부장검사가 그 갓 들어온 검사한테. 갓 들어온 신임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친한 사람이 가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신임 검사가 어떻게 행동했겠지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한 선배 빠져나가고 추모 사고 검사도 후배는 선배 잘못이 큰데 선배 부탁을 받아서 한 거니까 감경 받는 겁니다. 받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들이 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감찰하고 검사가 조사하면 어떤 식의 구도로 판결이 나고 어떤 식으로 징계가 내려지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매뉴얼이네요, 일종의. 네. 8891번님, 와, 완전 법조비리 영화네요. 영화 같은 실화네요. 너무 놀랍고 화가 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손창정님, 검찰개혁의 맥이 끊긴 듯해서 허탈합니다. 요즘 이런 지적 많이 나오고 있죠. 1271번님, 검사들은 선후배 관계 안 놓치려고 검찰개혁 반대하겠지요.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네, 김한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황당한 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런 부탁을 해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다 이러면 이제 최소한 공범으로 보거나 아니면 네. 이 당연히 지금 처벌을 받은 검사를 종범으로 보겠죠. 왜냐하면 이 부탁을 한 사람을 주범으로 보고 네, 너무 상식적으로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도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 주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부탁한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네. 그리고 범죄 혐의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감찰을 했지만 문제는 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징계도 하지 않고 경고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자기네 제 식구를 감쌀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인 네.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 최인호 변호사 작년에 저도 어떤 다른 프로에서 이걸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마치 정은호 게이트처럼 좀 퍼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쑥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어떤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건이 계속 묻힙니까? 저는 이 최인호 법조비리 의혹 사건이야말로 네. 정말 그냥 묻힌 사건이라는 단정은 못하겠고요. 네네네.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예. 아주 매우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거액 소송이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송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네네. 그게 2004년도부터 소송인데 질질 끌다가 하여튼 이 문제가 그 언론에 촉발된 게 이게 뭐였냐면 전투기 피해 보상 승소한 다음에 네. 성공보수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성공보수 말고도 지연이자, 그러니까 지연 6년인가 끌었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러면서 지연이자가 142억인가 되는데 이걸 횡령했다는 의혹이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의혹이 제기되니까 네. 애초에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지연 이자가 성공 보수에 포함돼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막으려고 이 사람이 온갖 검찰 플러스 온갖 데에다가 그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게 이 의혹의 핵심이에요. 네. 이게 사실 언론의 보도에 촉발된 게 2011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횡령 세금 포탈 진정이 빗발을 쳤어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서부지검이 또 이걸 수사를 했어요. 또 서부지검입니까? 당시 네. 서부지검이 조사를 했는데 네. 횡령 탓에 다 소사를 했다가 지지부진 계속 끌다가 횡령 혐의만 기소를 했습니다. 탈세가 빠졌어요. 빠졌네요. 네. 심지어 그 당시에 뭐 이건 남의 방송사이기는 합니다만 KBS 단독 보도에는 당시 수사관들이 외압이 너무 지나쳐서 네. 항명 사태를 일으켰던 게
당시 KBS 뉴스로 보도도 됐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수사관들이 네. 웬만하면 검사 상대로 항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시 항명을 했어요. 이건 외압이 너무 지나치다고.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KBS 뉴스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MBC였으면 좋았겠지만 하여튼 KBS에 그때 당시 했었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이렇게 진정이 빗발쳐서 2017년도에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들어가서 그제서야 조세 포탈을 추가 기소해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처음 수사가 뭔가 이상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거는 횡령 탈세 2개 수사하다가 횡령만 기소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2017년 말에 대검에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했는데 정관계 구명 로비 의혹 수사하겠다고 검사 10명인가를 붙였어요. 네. 아무것도 안 드러났어요. 정말. 근데 검사가 10명은 연명부터 들어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드러났고 당시에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요. 네. 이것도 뭐 MBC 보도는 아니고 한국일보가 이거 보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한국일보 보도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최인호 변호사 대화 녹취록이 있어요. 대화 녹취가 있어요. 그 이 조모 씨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황당합니다. 제가 그냥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이 당시에 최인호 변호사가 이 조모 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그 대화 녹음 파일에 있는 겁니다. 제가 네. 지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USB 당장 나한테 줘라. 공무원들 나오면 나 정말 치명적이야. 실행자가 다 적어놨을 거 아니냐. 누구 만나서 얼마 준 거 다 나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과 국세청 고위직들 얘기는 꺼내지 말라면서 네. 내가 그 사람들 덕 받고 그러면 너도 그 사람들 덕 받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 해코지해서 좋을 게 뭐냐? 네가 뭐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너도 알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검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 국세청도 최고 잘 나가고라는 말을 네네. 했습니다. 이게 녹음 파일로 있어서 이게 조모 씨와의 이게 대화. 당시에 네네. 2018년 2월 23일에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보도까지 했어요. 이 녹음 파일의 존재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 봐도 이건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나올 얘기들 다 나올 나왔네요. 얘기들이 네. 나와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네. 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 이후로 뭐 처벌을 받았다거나 수사가 더 진척됐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전혀 거네요.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 3697번님 우리나라 법은 법조인들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이런 문제 주셨고 0712번님 누구라도 내 자신을 수사하거나 내 가족을 수사한다면 감싸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김한 기자 단독 기사를 또 쓰셨더라고요. 네. 한 고등학생이 텔레그램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고 여기 각종 음란물,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물까지 공유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보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동 성착취물들을 공유하는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중에 그러니까 한 9천 명 정도가 참여했던 최대 많을 때는 9,000 그러니까 명. 제일 큰 규모의 방입니다. 이 텔레그램에 있는 이런 이런 종류의 방들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네네. 그 방을 이제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네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유통이 되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방을 누가 관리하고 개설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네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사로 썼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사 쓰고 나서 다음 날 검거를 했죠. 다음 날. 네네. 다음 날 네. 검거를 해서 그 인천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그 방을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이 뭐냐면 이제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방에 직접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은 일종의 관문이에요. 허브. 허브. 그러니까 이 방에서 링크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란물들이 있는 다른 방들, 네. 그다음에 더 심각한 범죄가 되는 방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호기심으로 나도 그런 방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관하게 누군가의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호기심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비밀 채팅방에 아무나 접근이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인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비밀방이라고 하면. 이게 이 방 자체는 이제 비밀인데 네네. 이 방을 알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알면.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듣거나 아니면 소문이 나거나 혹은 네. 내가 이제 뭐 초대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을 쭉 추적 관찰을 해보면 10대들의 말투. 네. 우리가 흔히 뭐 일배체라고 부르는 말투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베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음란물, 성착취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 남성들이겠죠. 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취재 때문에 지켜보면서도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이 들 정도로 네.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네네. 이 부분이 저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이런 방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실제 신고가 된 적도 있어요. 아 실제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바 이제 그 불법적인, 그러니까 네. 이 불법적인 형태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유포를 하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 적도 있는데 어. 이제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고를 해도 이게 네. 이제 텔레그램이 이들이 맹목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텔레그램에서 뭘 해도 절대 잡히지 않는다. 텔레그램은 텔레그램이니까. 서버가 외국에 있고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조치들을 네. 피해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런 채팅 앱이나 메신저. 포털 메신저들은 그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맹목적인 확신 속에서 여기서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짜 심각한 범죄 양상들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네. 대한 좀 고민이 듭니다. 취재를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네, 목요일 대담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조승원 기자,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